5쪽에 나온 문제 3은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래도 문제 풀 때는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논제 잡는 거를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하는 개요 잡는 것이 요게 요 3번 문제에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오히려 본다면은, 실전 문제 2는 우리 물리교과서에 물리학 1 교과서에는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리 2에서는 단일 슬릿 실험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도 주의해야 되는 거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강상수의 간섭 때는 줄무늬 이런 것들의 개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간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유도하는 과정은 현재 교과서에선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진 않아요. 잠깐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중 슬릿이 있어가지고 스크린이 있는데 빛이 슬릿 2개를 통해서 각각 들어온 다음에 회절을 통해서 퍼져 나가다 보면 여기서 빛을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쏜 거나 다름없어지니까 각각에서 나간 빛들이 스크린상 특정 지점에서 두 광원에서 나온 빛이 만나서 두 점 타원에서 발사된 빛이 한 곳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를 요걸 판단하는 걸로 판단을 다 하고 계산까지 끝내면 중앙엔 밝은 무늬, 그 다음부터는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럴 때 요 간격,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 사이 간격이 D분의 L 람다로 델타 X 값이 나온다. 요 정도까지는 외워서 쓰자라고 하는 걸로 수능 문제는 풀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상세한 유도 과정까지는 교과서에서 소개를 잘 안 하고, 그리고 단일 슬릿이라고 하는 것은 슬릿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중 슬릿이 있다 치고 그것 사이에 구멍을 여러 개를 뚫다 보면은, 무한히 많이 뚫다 보면은 단일 슬릿처럼 되는 거니까, 그 슬릿 하나의 구멍 크기가, 구멍의 간격 자체가 D라고 나타났을 때, 그때 수많은 광원에서 발사된 빛이 특정 지점에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을 만든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는 더더욱 나와 있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대에서는 시간이 꽤 됐습니다. 5, 6년은 더 된 것 같기는 한데, 이 단일 슬릿 실험과 관련해 가지고 보강 상쇄 요건 이런 걸 찾는 문제로 어렵게 나온 적이 한 번은 굉장히 여기에 집중해서 나온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다른 때는 조금씩 그런 것들 활용하는 듯한 문제도 없진 않았는데 자주 활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준비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안 돼 있을 거니까, 파동 관련한 문제는 문제를 만들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해가지고 역학, 전자기 역학, 전기력, 전기장 그런 것들, 전기장 속에서 전기력 받는 물체가 포물선 운동, 원운동 중간에 어디서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연습해보자 하는 뜻이었었는데,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요렇게 내면은 어떻게 해석을 또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다 하지 않아서, 너무 다 얘기한 다음에 문제 풀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접근하는 요령 자체, 정답을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어서 좀 생략을 했는데, 이중 슬릿부터 약간 유도하는 과정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중 슬릿의 경우 두 구멍에서 빛이 각각 파원으로 작용해서 빛이 나왔다고 할 수 있을 때, 슬릿 간 중앙 지점에서 수직이 등분선 만들어 가지고 스크린에 요 O 지점이라고 합시다. O 지점까지는 이건 어림짐작, 어림값 계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각각에서 나와서 O 지점까지, 각각 나와서 O 지점까지 경로, 보통의 파동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냥 경로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빛이 간 길이, 빛이 간 경로라는 뜻에서 이거를 광로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요 광로가 L1이고 요 광로의 길이가 L2라 그러면은 L1, L2의 차이를, L1, L2의 차이의 크기를 요거를 광로차라고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빛의 경로차라고 써도 전혀 틀린 내용 아니니까 요 용어 굳이 안 쓰면 좀 곤란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델타 L이 0 되는 거니까 보강간섭 나타난다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제 5점에서 벗어나서 적당히 멀리 있는 곳에서 어떤 무늬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거 생각을 해봅니다. 두 슬릿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이 D 값이 그림에서 나타내다 보니까 상당히 과장돼서 보이는 거지 굉장히 사이가 작을 거고요. 슬릿들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 L은 상대적으로 D보다는 훨씬 크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보강간섭 나타난 다음에 다음 상쇄 간섭점 아니면은 보강에서 보강간섭되는 점까지 이런 데의 거리는 이게 과장해서 나타나는 만큼 굉장히 좁을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스크린상의 간격도 요거 학생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길이에 비해서도 델타 X는 상당히 크기가 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번 위치 찾는데 여기 말고 여기라면은 하면서 요거에 대한 거리 좀 줄어들었다가 요거에 대한 거리 또 줄어들었다가 여기부터는 다시 늘어났다가 해가지고 L1 값이 특정 지점에 대해서 원래 5까지의 거리에서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되게 좁으니까 다음 뭔가 뭐 어두운 무늬든 밝은 무늬든 나타날 때가 여기쯤 가가지고 나타날 거다. 그 다음은 또 저기 검토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라서 L1 값은 크기가 짧아지다가 다시 길어지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게 이쪽 문제에서 해석하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나머지 부분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데 임의의 점 찾아봅니다. 이런 지점 P점에서는 보강간섭 또는 상쇄간섭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을 때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S1, S2, 슬릿 1, 2에서 각각 나간 빛이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간다라고 그랬을 때 이 경로의 길이를 우선은 알고 그 차를 또 구해야 되는데 요거 구할 때 요만큼 거리 있고 요만큼 거리 있다라고 그러면은 뭐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니까 뭐 L 거리 알고 있고 요거 길이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요거 길이 진짜로 알 수 있고 그것도 차 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사값으로 따지다 보면은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도 혹시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뭐 연습할 때는 한 번쯤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렇게 따집니다. 요 점까지의 거리를 S1으로부터 S2, L1, L2 길이를 어떻게 재느냐. 요거 조금 더 실제에 가깝게 그리면은 슬릿 간의 간격 D는 매우 작을 거예요. 요 간격 매우 작을 거고 상대적으로 아주 멀리에 스크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요것들 사이에서 수직이 등분을 쓰고 적당히 여기쯤 해가지고 요 점에서 쭉 긋고 요 점에서 쭉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극적인 각도 차이가 그렇게 잘 나타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S1, S2에서 원하는 점까지 가는데 얘네들이 요거에 비해서 요 정도 각도 차이가 나게 우리는 간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붙어있는 점에서 특정 점을 향해서 가는 두 광선은 거의 나란하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란하게 가는 광선은 한 점에서 모이지를 못하잖아. 한 점에서 모이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대표값 확인하는 것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값을 어떻게 쓰냐면 요 경로와 요 경로도 결국에는 평행해질 때 이거 따라서 요거 각도를 틀어서 평행한 척을 해야 되겠냐, 요거 따라서 요것도 요렇게 가는 척을 해야 되겠냐, 그럴 때 둘 다 불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S1, S2 중앙에서 T까지 요렇게 그었을 때 이것에 평행하게 둘 다 경로가 각자 또 나란하게 간다라고
이 세로로 서 있는 스크린들과 세로로 서 있는 슬릿들과 스크린에 대한 여기서 가는 각도를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둘이 각도가 얘는 요만큼 얘는 이만큼 돌아가서 둘이 나란하지 않지만 나란한 것처럼 하자는 거지. 요것들이 스크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도로 가기는 간다라는 이 경로는 분명히 각도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건 의미 있게 있는 건데 그게 얼만큼 틀어서 가는 거냐라는 것은 슬릿 중앙으로부터 슬릿 사이에 가운데서부터 가는 요 각도를 취해서 각각이 쭉 날아간다 라고 하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재밌는 게 그렇게 해서 스크린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도를 해서 날아간다 라고 그랬을 때 다 가서 이것들이 스크린에 도착한 지점이 여기다 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L1과 L2의 경로차가 안 납니다. 안 나죠? 이거 평행사 변형이죠, 이거. 평행사 변형이니까 요변 똑같아요. 이 길이는 D로 그냥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임의의 지점 어디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요 빨간색으로 그린 요 각도로 나란하게 가서 스크린에 실제로 닿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광로가 길이차가 안 날 수밖에 없어서 마치 모든 점에서 광로차 안 나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리는 게 어림값이었기 때문에 이 각도에 대한 어림값이었기 때문에 근사값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서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그 빛은 서로 안 만나기 때문에 사실은 보강 또는 상수의 간섭, 중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데 이런 것처럼 했다는 것에서 필연적으로 둘은 안 만나는, 중첩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우리는 모두 이렇게 간 것처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 이것들이 요거 따라서 간 경로가 있다 그럴 때 이것들은 시작도 여기서 하고 요것도 여기서 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한 것처럼 아예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 처음에 출발한 지점을 일치시키느라고 실제 거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그랬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실제로 빛이 간 경로는 이거인 것처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출발한 것처럼에 대해서 요거는 요만큼 덜 간 거로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얘는 이만큼 더 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S1에서 출발한 빛은 너 여기서 출발한 것처럼 해. 그래서 원래 길이보다 이만큼을 덜 간 것처럼 보고 너도 여기서 출발한 것처럼 해. 그래서 이 경로는 없는 겁니다. 이 경로는 없는 건데 여기서 한 것처럼 해.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거기까지 가느라고 이만큼 더 갔는데요 라는 게 이게 남을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 길이는 공통으로 가는데 요 길이에 비해서 실제로 S1에서 출발한 빛보다 S2에서 출발한 빛들은 요만큼 더 간 것이 경로차 L1-L2의 크기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중간에 근사의 근사를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 차이 나는 거를 근사를 해주느라고 만나지 않은 걸 근사를 해주는 두 번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잠깐 놓치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게 대략적으로 우리 물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따라가기가 쉬워요, 다른 데 적용하기도 쉬워요 라는 거였고, 이거 사실은 수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 다 쓰고 각도 쓴 다음에 삼각함수 막 등장하고 막 그런 다음에 단 L보다 D가 매우 작다면 하면서 근사 싹 때려주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내가 좀 생략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자. 여기서 쭉 그냥 간다 치자. 여기서 쭉 간다 치자. 그랬을 때 두 경로 차로 인해서 나타날 거리 델타 L만큼의 차이는 여기서 출발한 것,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에 대해서 여기서 제일 짧은 경로 갈 거니까 지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파면 방향 또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쭉 잘라줬을 때 여기 출발한 위치까지의 거리 차가 S1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L1, S2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L2의 경로 차로 나타나겠다. 그러다 보면은 이걸 구하는 방법에서 요게 이제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얼마냐 그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렇게 가는 방향은 둘 사이의 중앙에 서식했을 때 요 각도를 세타다라고 그러면은 가로 길이가 밑변 길이가 L이요. 원하는 지점까지 스크린상에서의 거리를 X라고 한다면은 탄젠트 세타 값이 L분의 X가 나올 세타에 대해서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세타는 아크탄젠트 L분의 X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될 적당한 세타 값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요거랑 수직이고 요거랑 수직이고 여기 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니까 요 각도가 세타가 나오게 되겠죠. 닮음이란 얘기예요. 요거하고 요렇게 경로 차 구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직각삼각형하고 닮음이라서 요 대응각이 여기가 세타가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델타 D라고 하는 요 경로 차 값은 왜 D라고 그랬지? 여기 델타 L 잘 쓰고 있었는데 요걸 델타 L로 쓸 건데, 델타 L 경로 차라는 것은 D의 삼각형 직각삼각형 D 값의 빗변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인 값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델타 L은 0 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당한 X 떨어진 P 지점에 대해서 델타 L은 D 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네. D 사인 세타다라고 하면서 그 세타는 요거를 계속 사용하겠다.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요게 이제 델타 L이니까 요게 지금부터는 우리 일반적인 식 그대로 씁니다. 사용한 빛 또는 파동의 파장 2분의 람다에 제로를 포함한 짝수배 이면은 보강간섭 나타날 거고 2분의 람다에 홀수배 1357배 홀수배 나타나면은 상쇄간섭 나타날 거다라고 했을 때 지금 순서상 보강간섭이 2분의 람다에 그런 식으로 한 적당한 세타에 대해서 제로 나타나는 거 했으니까 1 나타나는 곱하기 1로 나타날 2분의 람다로서 델타 L이 될 지점. 그래서 첫 번째 상쇄간섭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상쇄간섭점이다 라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나타나는 Q점 이런 데는 보강간섭점 나타날 거니까 일단 이것부터 찾아보면은 요 지점에 대해서 D 사인 세타가 2분의 람다로 나타나는 거 우선적으로 그 X값 찾아보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 때 지금 또 잠깐 근사가 되기는 해야지 되는데 D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람다 되는 걸로 여기다가 지저분한 거 다시 쓸게요. 첫 번째 상쇄간섭 어두운 문이 나타날 지점의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요거 D 사인 세타가 델타 L이 쭉 보다 보니까 D
슬립 간의 간격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날 것이 2분의 람다인 점을 찾고 싶다 라고 할 건데, 이거 실험이 또 이것도 또 과장해서 그러는데 L보다 D도 작지만 D보단 그래도 X가 좀 이렇게 벌어진 느낌이 나도 그 무늬들이 짜잘짜잘하게 나타나요. 세타 값이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슬립 간격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저기 떨어져 있는 L만큼 떨어져 있는 스크린에 대해서 요 간격도 매우 작은데, 그래서 나타날 여기서의 밝은 무늬 위에 어두운 밝은 이런 것도 되게 간격이 작게 다다다다다 나타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자, 중앙에서 여기 갔어요. 다음번엔 중앙에서 여기 갈 거예요. 다음에 중앙에서 여기 갈 거예요. 다음에 중앙에서 여기 가면 여기가 어두운 밝은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쓸 요 각도들이 굉장히 작을 겁니다.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D 사인 세타 값에서 세타 값들은 뭐 몇 번째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라고 해도 작은 값들이 나올 거라서, 세타 값이 매우 작으면 사인 세타는 뭐에 근사해요? 사인 세타 값은 세타가 매우 작을 때 뭐나 다름없다? 탄젠트 세타나 다름없죠? 그죠? 그래서 D 사인 세타 대신에 지금 조건에서는 탄젠트 세타를 쓸 수가 있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 이렇게 나타나니까 D L분의 X가 돼가지고 요게 2분의 람다 될 X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라고 그러면은 X는 D분의 L 2분의 람다 지점이다. 중앙에서 스크린상 X만큼 떨어진 지점이 D분의 L 람다의 절반만큼 떨어진 지점이 상쇄 간섭 나타날 지점이고, 다음에 보강 간섭 나타날 지점은 또 E 대입해서 써보면은 그만큼 또 떨어진 지점인데, 우리는 이중 슬립 실험에서 보강 간섭 지점에서 보강 간섭 지점 나타날, 상쇄 간섭 지점에서 상쇄 간섭 나타날 지점까지 거리를 소위 델타 X, 보강에서 보강까지 상쇄에서 상쇄까지 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나타낸 표현으로는 델타 X를 EX라고 쓸 거라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델타 X라는 거는 이렇게 구한 X의 2배라서 D분의 L람다라고 표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과정이 있고,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런 스크린에 대해 두 개의 광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이중 슬립 간섭 실험을 진행을 한다 치면, 사이의 간격을 하나 더 뚫고 두 개 더 뚫고 무한히 더 뚫었을 때 수많은 광원들이 어디에다가 보강 또는 상쇄 간섭은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걸 따지는 걸 할 때에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수능 문제 연습하다 보면은 얼마 안 있어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도 또 보게 될 건데, 수능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 수직선상에 점전화 여러 개 있는데 뭘 어디다 옮겨서 누가 받는 힘, 여기다 뭘 갖다 놓고 딴 데 가가지고 또 받는 힘, 이런 것들 구하는 문제 있죠. 전하에 의한 전기력 구하는 문제가 있고, 수직선 뭐 그려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직선 도선 여러 개 놓고, 직선 도선 이런 거 하나 더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전류가 위로 흐르고 아래로 흐르고 위로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를까 왼쪽으로 흐를까 세기가 좀 바꿔볼까 그랬을 때 요 지점에서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어디서는 어떻다, 어디서는 몇 배다, 방향이 반대다, 같은 방향이다, 이런 조건 하면서 전류의 세기나 방향 판단하는 문제 있을 때 요거를 같은 유형으로 묶고 풀기도 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특정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직선 도선에 의한 거 얘기할 때 KR분의 I 쓰고, 요거는 전기력 구할 때 쿨롱 법칙에서 쿨롱 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Q 해가지고 구하는 공식이 조금은 달라지지만, 요런 것들은 거의 풀이 요령에 있어서는 같은 취지의 문제다라고 묶어놓고 보통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이거 식으로 다 세우거나 풀이 과정이 너무 장황해지고 계산이 길어질 수도 있을 때 뭐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걸 판단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그래요. 전하량의 비나 그걸 이용한 거리비, 또 잘 계산한 거나 대칭성 등을 확인하거나 하는 거를 이용을 하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얘가 받는 힘, 그런 거에 대해서 니랑 니가 가하는 힘은 상쇄되겠구나, 니랑 니가 여기다가 만드는 거는 얘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기장이 상쇄되겠구나.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만들어 놓고 남들 가지고 또 조합을 하면은 계산 과정이 조금은 간단해진다라고 합니다. 나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상쇄될 만한 거리들은 미리 다 계산해 놓고 추가적인 대칭성을 이용을 하든 뭐 이런 것들 더 이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그래도 좀 쉬워진다라는 거 항상 강조를 하는데, 단일 슬릿 실험이 바로 그래요. 단일 슬릿 실험, 요거는 S1, S2가 아니라 구멍의 크기 자체가 D만큼이나 되는 큰 구멍에서 무수히 많은 광원에서 빛이 나간다고 그랬을 때 똑같이 갑니다. 슬릿의 중앙에서 수직이등분선이라고 할 수 있을, 여기 가서 스크린에 만나는 지점에서는 각각에서 보낸 것들이 다들 평행하게 나가서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얘도 여기서 출발하는 게 여기서 출발하는 빛도 그냥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고, 여기서 출발하는 빛도 여기서도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고, 우리들 쭉 가면 안 만나니까 다들 여기서 출발하는 것처럼 해서 대표값을 가서 다들 모여요 라고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평행하게 출발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느라고 진행 방향으로선 얼만큼의 차이가 났나 해봤더니 얘는 진행 방향 그대로 여기서 출발한 걸로 바꿔놓을게요 하면서 근사값이 바뀌어버리니까 다 중앙으로 모아놓고 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빛에 대해서도 모든 빛들이 경로차가 안 납니다. 경로차가 안 나기 때문에 요 지점에서는 보강간섭 나타난다, 소위 O점에서는 보강간섭 나타난다 라는 게 맞아요. 자,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상당히 멀리, 요 슬릿 구멍보다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는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할게요. 이 구멍 크기의 중앙에서 원하는 지점 P점, 뭐 여기라고 할까요? P점까지 쭉 가봅니다. P점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대표값을 찾으면서 니네들 저 P점까지 약간씩 각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 전부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평행하게 간다고 치자. 평행하게 가면 안 만나니까 출발지는 다 여기라고 보자. 출발지는 다 여기라고 보자. 그러면 여기로 왔다가 가라 라 그러면 어차피 모여서 가는 거니까 여기서 한 점에서 다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간섭이 일어나는 거, 중첩 간섭이 나타나는 건 확인이 됐고, 대신에 여기서 평행하게 갔을 때 비해서는 여기서 출발하느라고 S1이었었던 이 끝지점에서 출발할 빛은 원래 갈 경로보다 요만큼 더 간 꼴이 됐고, 여기서 출발한 빛은 여기서 간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평행해 갔다면 이만큼을 덜 간 꼴이 됐고 하는 식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이 끝에서 출발한 것과 이 끝에서 출발한 것 위아래에 대해서는 빨간색 경로에 비해서 요만큼 덜 간 꼴이 됐고 그만큼 더 간 것으로 실제 경로를 쳐줘야지 된다면은, 여기하고 여기의 경로는 실제로는 간 경로차, 광로차가 이만큼이다. 너랑 너는 이만큼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따져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경로 길이의 차이는 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러면은 요령을 따라갑니다. 이것들이 가는 경로는 중앙에서 쭉 가는 이 대표값을 가는 것처럼 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요. 여기서 그런 방향, 여기서 그런 방향, 여기서 그런 방향. 평행하게 빛들이 같다고 치고 그 그림을 그릴 땐 이게 편안합니다. 제일 위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도착할 때까지는 제일 짧은 경로로 가고 여기서 출발하는 나보다는 이만큼을 더 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러면은 무한히 많은 그 경로들에 대해서 여기서 출발한 거는 요만큼, 요거보다 요만큼 더 가. 여기서 출발한 요만큼 더 가. 여기서 출발한 요만큼 더 가. 여기서 출발한 요만큼 더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준에 대해서 특정 지점에서 출발한 것들의 경로 차이들이 미세한 차이들이 요만큼 요만큼씩으로 다들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이게 제멋대로면 좀 많이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광로차들이 나타나는데 요거 중앙에서 요거 중앙에 대해서 어떻게 잘 요 각도 조절을 하고 그래 봤더니 중앙에서 나간 빛 경로 평행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 경로 방향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그래서 삼각형도 막 그리고 요렇게 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요 끝에 아주 작은 광원에서 나간 빛에 대해 둘 사이의 중앙 지점 내지는 바로 그 옆에 지점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포함이라고 해도 되고 약간 초과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여기서 나간 빛은 경로차가 이만큼 날 건데 미리 구해 놓으면은 요 길이라는 거는 이게 D면은 요거 2분의 D니까 2분의 D의 사인 세타만큼 대충 2분의 D의 탄젠트 세타가 될 거라서 2분의 D의 L분의 X 요거 X라 그러면은 요것도 세타니까 L분의 X 탄젠트 세타까지 가가지고 2분의 D의 L분의 X 값이 요게 나올 그럴 부분에서 나온 요 경로 차가 이것과 요거는 상쇄될 상황이라고 보자. 요거는 상쇄될 상황이라고 보자. 그러면 요것보다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출발해서 요거보다 요만큼 더 갈 빛과 거기서 그 광로에서 나온 빛과 요 거리만큼 여기서 요 상쇄된 요거랑 상쇄된 데에서 똑같은 거리가 가지고 이만큼을 더 가. 이거보다 요만큼 더 요거보다 요만큼 더 가는 것이 요게 거리차가 똑같다면은 요 경로와 요 경로의 경로차 역시 이만큼이 나타나겠죠. 똑같은 거리차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랑 상쇄했으면 얘랑 얘도 상쇄될 거고 요거랑 요것도 상쇄, 요것도 상쇄, 요것도 상쇄, 요거끼리 상쇄되는 것들의 쌍을 일단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다 보면은 중앙 바로 위에서 출발한 것과 맨 밑에 광원에서 출발한 것도 상쇄가 되면서 상쇄가 짝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얘들이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쌍쌍이 상쇄가 일일이 다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나간 어떤 빛도 여기서는 누군가 자기 짝꿍과 상쇄된 채로 만나겠다. 이 지점이 전반적으로 상쇄 간섭 지점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그런 식으로 쌍쌍을 맞춰가지고 상쇄되는 거 찾고 남는 것들 뭐 가면 다 상쇄됐네 하면은 여기는 상쇄 간섭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랬는데 P점은 그랬는데 Q점 한번 찾아볼게요. Q점이라는 데는 약간 더 먼 데라서 여기에요.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가야 되는 경로도
이런 식으로 더 큰 각도로 세타 프라임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수많은 광원들에 대해서 거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런 경로들을 얼마라고 재야 되느냐 그랬을 때 요거 경로 수직으로 이렇게 긋다 보니까 아까보다는 더 이렇게 벌어진 세타 프라임 각도로 가는, 이것도 줘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여기랑 여기의 거리 차가 이만큼으로 늘어났죠. 아까 전에 더 이게 작을 때 긋고 한 것의 처음 끝보다 이게 더 늘어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 중앙이 아니라 여기서 3분의 1 지점, 요 하나 크기가 3분의 D 되는 크기 지점을 찾아서 여기하고 여기서 출발한 것의 경로 차가 이만큼인데 요게 2분의 람다 였다고 하면은 길이를 이렇게 재봤더니 이만큼이 여기서 출발한 것과 여기서 출발한 것의 2분의 람다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출발한 어떤 빛과 여기서 출발한 어떤 빛은 상쇄가 될 거고 이거 바로 밑에서 출발한 거가 요거 바로 밑에서 출발한 게 상쇄가 또 될 거고 상쇄가 될 거고 상쇄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요거랑 상쇄, 그 밑에랑 상쇄 되는 것들이 상쇄되는 것도 우선 찾아주면 표현하기 편하니까 요렇게 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빛 다 상쇄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나랑 완전 상쇄될 짝꿍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간섭은 뭐 어떻게든 된다 치고 이것들은 그래도 완전히 상쇄되진 않은 채로 우리는 아무튼 가서 여기에서 모여서 효과를 나타내야지 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은 상쇄되고 이만큼이 거의 그대로 가서 여기에서 빛의 효과가 나타났다. 밝은 무늬가 나타났다 라고 보자는 거죠. 자, 또 하나만 더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게 PQ, R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저기 R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경로대로 간다 그랬을 때 여기서 출발하면서 경로차 이런 거 따질 때는 이렇게 하면은 그 세타에 대해서 경로가 길어졌으니까 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처음 끝부분에서 출발한 것의 경로차가 더 길어지는 바람에 요거를 이제 중간 부분은 좀 애매한 것들이 있고요. 요거를 4등분 했을 때 아까 3등분 했었죠. 4등분 했을 때 여기서 출발한 것과 여기서 출발한 것의 요 차이가 요게 이번에도 D 2분의 D에 L 람다 L분의 X 뭐 이렇게 요 길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 길이가 있다라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차 저차 해가지고 요거랑 상쇄, 요거랑 요거 상쇄, 요거랑 요거 상쇄 해가지고 이 빛들은 짝들이 다 맞아서 상쇄가 됐고 아까는 여기 뒤에 남았을 것들 나랑은 완전 상쇄될 짝꿍, 광원 그런 걸 못 찾겠네 그랬는데 나는 요거랑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가 요거 사이 요 차이하고 똑같으니까 요거랑 상쇄, 요거랑 상쇄, 여기랑 상쇄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짝이 맞아서 상쇄되는 것들 일단 생각할 필요 없는 것부터 다 지우고 보면은 골치 아픈 거 다 지우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쇄되면 R점은 결국에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네 라는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슬릿 자체의 크기, 슬릿 간의 간격, 상대적으로 L, 굉장히 먼 거리, 저기서 나타나는 도강 또는 상쇄 간섭의 판단 이런 거 할 때에는 대표값으로 방향을 잡고 탄젠트 세타 뭐 이런 것들 다 찾은 다음에 여기에서 수많은 광원에서 빛이 나간다고 쳤을 때나 두 개의 광원에서 빛이 나간다고 했을 때나
광로차를 찾아서 그들 간의 보강 상쇄 간섭 여부를 찾아주는데, 특히 무한히 많은 광원에서 빛이 나가서 어디에서 간섭을 일으킬 게 보강인지 상쇄될지 그거 따질 때에는요, 상쇄돼 가지고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짝꿍끼리 다 맞춰주고 나머지가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될지를 판단해 주는 게 요게 일반적으로 요령이기도 하면서도 편안하게 푸는 방식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길이 다 재주고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네가 유도해봐, 이런 것들 조금 더 나가서 이걸 수학적으로 진짜로 딱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단 L보다 X는 매우 작다면 리미트 씌워가지고, 그러면 이거나 똑같잖아, 결론이 똑같아지네, 이런 것들 유도하는 걸 지금은 안 하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옛날엔 다 했습니다. 몇 년 선배들은 안 했어요. 옛날 선배들은 다 했어요. 나 정도 되는 선배들은 이걸 다 했습니다. 교과서에 다 있었던 거예요. 물리 2가 아니라 아예 물리 1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옛날에 다 했었는데 지금 이런 거 다 빠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요령이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파동 부분에서는 논제가 나올 게 거의 뭐 정해져 있거나 별거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대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한번 한 거고, 같은 방식으로 이것도 과장해서 그렸는데, 슬릿이 4개가 있으면서 일종의 사중 슬릿 실험이다 할 수 있는데, 사중 슬릿 간의 간격 DDD가 매우 작아서 3D도 매우 작은데 과정에서 그린 거고요. 아주 먼 지점에 스크린, 여기는 5점이라는 게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야, 여기서 출발을 무한히 많은 게 아닌데 2개도 아니라 그래도 4개가 출발한다 그랬을 때, 자, 집결지 여기입니다. 여기서 다 같이 출발합시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1번 가세요. 여기까지 가고, 2번 가세요. 여기까지 가고, 3번 가세요. 어차피 똑같네 한 다음에 각자 여기서 출발했더니 경로 바뀌었나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그 방향으로 갔을 때나 저는 안 바뀌었는데요 싶어요. 저도 안 바뀌었는데요. 그래요. 다 똑같네.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에서 나온 빛들이 다들 경로차 없이 도착했구나, 보강 간섭이 확인을 해 놓고요. 그런 다음에 특정 지점 갑시다. 요런 데 함부로 안 하죠. 여기 벗어나는 지점으로 찍는 게 요령이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좁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가자 그랬을 때, 특정 지점 가자 그랬을 때, 자, 이번에도 직결지로 다 와서 여기서 다 같이 버스 타고 갑시다 그랬을 때, 자, 요 방향으로 간다고 칠 거예요. 각자 각도 조금씩 다르면 또 계산하기 귀찮아지니까, 네, 그런 다음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한 상태에서 여기서 그 방향으로 갔을 때와 비교하면은 얼마큼 차이나요? 얼마큼 차이나요? 얼마큼씩 차이나요? 그랬더니, 실제 이 경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갔을 거보다 심하게 많이 간 것처럼 됐는데요. 그럼 이거 기준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기준으로 저는 뭔가 얘보다 더 갔을 만큼들이 이만큼씩 경로 차로 드러난다 라고 한 다음에, 요게 세타예요 라고 그래야 되겠고, 요 세타는 요거 직각삼각형과 요거 직각삼각형 닮음 나와야 되니까 요거 세타라고 그럴 때, 탄젠트 세타가 L분의 현재 X예요. 사인 세타나 탄젠트 세타 다 L분의 X 쓰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저기에서 상쇄 간섭이 나타날지 보강 간섭이 나타날지를 따져본다고 그럴 때, 첫 번째, 이번에는 무한히 많은 것도 아니라 짝을 이렇게 다 지어주는 건 아닌데 비슷하게, 저기에 만약에 요거랑 요것이 상쇄될 경로 차였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랑 요게 상쇄될 경로 차였다라 그러면은 여기서 나간 빛들은 가서 상쇄되고, 얘들 사이의 경로 차는 매우 작잖아. 그럼 얘들은 뭐 상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일단 들어요. 물론 뒤에 가면 더 생각도 해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건 일단 넘어가고,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기까지 가는데 얘하고 얘의 경로 차가
이만큼이죠. 요게 D분의 요 값이 2분의 람다라서 야 둘은 모르겠고 야 우리가 만든 저기서 우리끼리 일단 보강 상쇄 여부를 판단하면은 우리는 상쇄될 상황이었어 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요거보다 긴 만큼 요거보다 또 긴 만큼 요런 게 다 일정하게 크기들이 다 일정한 니네들이 상쇄되면 우리들도 상쇄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상쇄되는 조건을 일단 한번 판단은 해봤는데 그럴 때는 얘네들도 필연적으로 상쇄가 될 거니까 요 크기 스몰 d의 사인 세타 요걸로 쓰면 되는 거죠. 스몰 d의 사인 세타 값이 만약에 2분의 람다가 될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져 x1이라고 합시다. 그럴 지점이라면 x1 값이 스몰 d의 L 람다의 2분의 1 나오는 D분의 L의 2분의 람다 이렇게 될 그럴 지점은 상쇄되겠네 라고 x1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x2 뭐 그림 또 그릴 필요 없이 일단은 여기 재활용하면은 x2만큼 떨어졌을 어떤 지점은 원래는 세타도 세타 프라임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출발했더니 요 길이가 미묘해가지고 요거랑 상쇄될 조건이 딱 되더라 라고 그러면은 요거보다 이만큼 더 간 거랑 요거보다 그만큼 딱 더 갔을 여기서 출발했을 빛들의 경로 차도 또한 상쇄 조건을 만족시키더라 라고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겠네. 그러면 이거랑 1번 슬립과 3번 슬립이 상쇄될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2, 4번도 거기서 나간 빛들이 상쇄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거기서도 또한 이렇게 상쇄짝이 맞아서 또 상쇄 조건이 확립이 되겠더라. 뭐야? ED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L분의 X 2가 2분의 람다가 될 적당한 x2 세타 프라임 이런 그럴 만한 R점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또한 너도 상쇄 조건이야. 스크린상에 상쇄 관선 만들어진 조건이야 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D분의 람다에 L 4분의 1 x2가 이렇게 될 때도 또한 상쇄 조건 맞더라 라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요것이 2분의 3람다일 때도 상쇄 조건, 이것이 2분의 3람다일 때도 또 상쇄 조건, 이런 식으로 상쇄 조건이라는 거는 4개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짝짝꿍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맞아서 상쇄가 될 때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O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어두운 무늬까지 간격, 두 번째 가까운 어두운 무늬까지 간격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2분의 람다가 아니라 2분의 3람다, 5람다, 여기도 2분의 3람다, 5람다, 7람다 이렇게 나오면은 x1, 2, 3, 4 이런 것들이 자꾸 커지니까 제일 작을 때 생각하면은 그게 2분의 람다일 때, 그게 2분의 람다일 때라고 생각하면은 x1 요런 거, x2 요런 거 내가 순서를 따지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 가장 가까운 거는 이제 요게 더 x2가 지금 쓴 s1보다 더 작죠. 그래서 요거를 x1으로 바꿔주고 2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상쇄되는 게 어떻게 상쇄될 때가 첫 번째 O에서 가장 가까운 데였나 먼 데였나 따져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쇄될 때가 이렇게 상쇄될 때가 더 가까운 조건이었겠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x1, x2라는 용어가 직접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줘서 요게 O에서 가장 가까운 상쇄 일어날 지점, 요게 O에서 두 번째로 먼 상쇄 일어날 지점에 대한 x값들이었다.
이렇게 따져주자라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긴 했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는 이중 슬릿, 단일 슬릿 중간에 4중 슬릿 간섭 실험을 한번 해봤다라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 번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단일 슬릿 간섭 실험에서 보강 또는 상쇄 간섭 무늬가 나타날 조건, 이런 식으로 귀찮은 거, 상쇄될 것들 미리 다 지워놓고 나머지가 남냐, 얼만큼 남냐, 뭐 이런 걸로 따지는 요 정도 한 번 정도는 공부해 보는데, 실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답안 쓰기와 관련해서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3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같이 좀 그 답안 검토하면서 조금은 검토도 했고 조금의 설명이 추가를 하기도 했는데, 3번 문제 같은 것들은 논제 03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논제 02, 01은 지난 시간 내에 풀었고요. 이건 좀 어려워요. 뭐가? 관련한 내용이 어려워요. 풀이 과정도 까다로워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정답을 맞히는 거는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을 못 맞히면 공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정답을 맞히는 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냥 제1과제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 서술을 하는 건 약간 다른 문제라고. 똑같이 답을 맞췄어도 논점, 채점 요소, 배점 요소를 얼만큼 제대로 언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점수들이 모여서 한 문항 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잘합니다. 이런 문제 풀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요럴 때는 요런 내용 짚어줘야 되겠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요거라는 것들 쓰다 보면 보강 간섭은 이런 거, 상쇄 간섭 이런 거 어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상쇄가 이렇게 벌어질 때, 이렇게 벌어질 때 나눌 수가 있는데 해가지고 쓰다 보면은 논점을 다 건드려요.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풀이 과정이 엄청 다양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기까지 가려면은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곤란해라는 게 있으니까 풀이 과정이 외길 수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다 보면 배점 요소, 정답을 맞췄다면 요거를 다 건드리게 마련인데, 쉬운 문제는, 풀이 과정이 쉬운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어떻게 풀이 방법을 써가지고 도달하느냐가,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올 수도 있거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걸 언급해야 되나 싶은 것들 몇 개 빼면은 뭐 이건 이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라는 거 쓰는 것이 요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문제별로 요게 배점이, 연대 같은 경우는 1, 2, 3, 4번 나오면서 다들 배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뭐 15, 15, 20, 20 이렇게 나오거나, 뭐 다른 학교도 비슷합니다. 요거 뭐 20점, 20점, 25점 문제, 20점, 20점, 30점 문제 이런 식으로 배점이 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대문항 하나당 배점이 크게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이건 10점짜리인데 이건 30점짜리 이렇게 나타나는 건 잘 없으니까 건드려야 되는 논점의 개수는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논점 4개, 논점 6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논점이 너무 적어지면은 내가 뭔가 안 건드렸다라고 할 수 있게 돼가지고, 특히 풀이가 쉬운 문제일수록 딱 봤더니 내용이 정확하게 한 번 읽으니까 답까지 막 이렇게 계산될 만큼 쓰기만 하면 되겠네. 그럴수록 별거 아닌 것 또는 당연한 것, 공식에 대한 설명,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했다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금 더 적어줄 필요가 있다. 이 강약 조절이라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까지 내가 답안지에 쓸 필요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생략을 해도 되나요? 그랬을 때 안 그래도 논점이 많고 풀이가 장황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면 생략한다. 그런데 문제가 단순해 보이거나 쓸 내용이 별로 결국엔 없다. 그리고 뭐 시간은 좀 충분한데 싶으면은 그런 거에 대한 추가 설명도 해주기는 해야 고득점에는 유리하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판단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긴 답안지도 안 나와야 되겠지만 너무 짧은 답안지가 나왔다. 선생님 저는 이거 충분히 파악해서 답을 맞췄는데요. 그랬어도 그런데 답안지가 너무 짧다라는 거는 더 부풀려서 쓸 수 있고 배점 요소를 건드릴 수 있었던 것을 빼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쉬운 문제도 열심히 쓰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도 적절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 자 하나 더 갑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서 잘 모르겠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풀이를 나는 못하겠다. 이거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다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연대 지원한 학생들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즘엔 연대 기출문제들을 봐도 도저히 손도 못 대겠다, 상황이 이해도 안 간다 이런 문제들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반영된 이후로는 이런 정도는 아니긴 하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꽤 물리2까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물리2 수능 준비까지 하고 어려운 문제도 충분히 많이 풀어봤는데 문제집 받아보니까 이게 뭔 상황이지? 라는 게 이해도 안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풀다가도 이렇게 푸는 게 맞나? 풀다 보니까 여기서 이거 답 방향으로 이게 안 가는데 싶은 문제들도 있었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 지원하는 학과가 충분히 나도 붙을 수 있는 학교라면 너무 상향 지원을 한 거 아니라면은 함께 시험 보고 있는 경쟁률 30대 40대 1이라 그랬을 때 지원자 수의 30배 되는 지원자 수의 합격자 수의 30배 되는 40배 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수백 명의 학생들이 나랑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이건 뭐 하는 문제지 싶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이거 못 풀겠네 뭐 해설 봐야지 뭐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가서 물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일수록 다 같이 당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실전에서 접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도 최선의 답안지를 쓰는 거. 비록 문제 상황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정답도 결국에는 못 찾을 거라는 나는 확신이 있어요. 문제가 어려워. 그리고 보니까 이건 난 못 풀겠어. 그럴 때에도 다들 어차피 못 풀 거니까 이걸 풀려면 이런 공식은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거에 대한 이론 정리는 하는 게 풀이 과정에서 필수이지 않겠냐. 적어도 문제의 중간 과정 여기까지는 요거까지는 나도 구할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를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물체 원운동 하다가 날아갔더니 중간에 포물선 운동 하는데 자기장 속에서 이게 등속 운동 하다가 어디부터는 다시 포물선 운동 제대로 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원운동 할 때 뭐 구식력 조건이 들어가는 거 뭐 언급은 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 포물선 운동 할 때 물체가 받는 힘 분석은 이거 뭐 전기력 받겠지, 뭐 중력도 받겠지 이런 식으로 뭐 힘 받는 것들 이 힘 분석하는 언급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들 그냥 써줘요. 힘이 이렇게 물체가 받는 힘이 이게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몰라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라도 써주면은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했는가 라는 부분에 배점은 다 따갈 수 있습니다. 채점은 학생이 답안이 정답을 맞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확인했는가, 이걸 찾았는가, 이렇다는 것도 언급을 했는가, 했으면 맞고 아니면 틀린 겁니다. 아니면 배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당연히 문제풀이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상황, 확인해야 될 수치값 뭐 이런 것들은 써주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음부터 못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안 쓰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안 하냐면 학생들이 논술 문제 채점 메커니즘을 모르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이해가 안 되고 정답이 안 나오면 대충 풀어봤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답안 작성 자체를 안 해요. 풀라고 낸 문제인데 나는 못 풀겠다 하면은 저는 못 풉니다. 그리고 수리논술 문제만 풀어야지. 그러면서 앞에 가지고 수리논술만 계속 풀고 있어요. 이거 집중해서 더 고득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수리논술도 어렵지만 물리논술 어려운데 못 풀겠는데 그러면은 기본사항, 기본 배점 나와 있는 것들 얻어갈 건 나도 얻어가야지 하면서 뭐라도 써놓는 거 그게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포기한 사람, 이 문제 이해도 안 되네, 백지 낸 사람하고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답안지 백지 상태로 그냥 내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논술
메커니즘에 모르기 때문에 단순 문제 풀이해야 될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서술 과정에서의 배점 요소들을 챙겨가는 게 논술 문제 답안지고 풀이 과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이해도 안 되고 충분히 공부도 안 되고 손도 못 댈 만한 문제 뭐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뭐라도 쓴 그래도 타당한 말 써야죠.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써서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써서 적절한 최선의 답안지를 구성해 보는 거 이거 연습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올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왔을 때까지 대비를 한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요거 4회차에서 집에 가서 풀어와라 했던 것에 대한 추가적인 파동에 대한 설명 요 정도고요. 파동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거의 검토할 거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파동 문제는 연대에서 계속 파동 자체에 대한 문제는 좀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광자, 물질파, 뭐 물질의 이중성, 빛의 이중성 이런 거 관련 문제는 종종 그래도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3단원, 현재 물리 1, 2 기준으로 3단원 여기는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순수 생파동 문제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어서 거의 요 정도만 연습한다라고 좀 보긴 할 건데 항상 중요한 건 전자기 역학이죠. 이쪽이 가장 중요하니까 관련 문제 제일 많이 풀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거 한번 검토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제법 빠르게 잘 이해를 해주고 있었어 가지고 물리 1, 2 통합해 가지고 핵심 내용 정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준수하게 다 됐습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서 문제마다 보면서 조금 더 설명 필요한 거 이건 잡을 것도 있기는 한데 오늘부터는 좀 실전 문제 풀이 위주로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오늘 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 실전 문제라고 나온 거 적절한 제한 시간 안에 적절하게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걸로 답안 작성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연습이 다 돼야 돼가지고 뭐 한없이 그냥 풀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당한 그 분량으로 시간 조절도 필요해가지고 일단 논제 01 역학적 에너지, 탄성력, 뭐 원운동 이것도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단진동 들어가는 문제인데 논제 01 제시문 잘 보고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쉬는 시간 그래도 조금은 가진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하면 약간 빨리 시작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 문제에서는 30분은 좀 긴 시간이기는 한데 이 정도까지로 일단은 하면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문제 2일의 주요 내용은 단진동 관련한 내용인데 우리 물리학 1 교과서에도 용수철 나와가지고 탄성력이니 포텐셜 에너지니 물체의 최대 속도니 등등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용수철이 힘 받으면서 다른 물체와 접촉을 했다가 뭐 용수철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가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결국엔 또 용수철하고 부딪히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용수철과 접촉을 해서 운동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 단진동이라고 볼 수 있거나 단진동의 일부 운동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단진동 자체에 대해서는 물리에서는 물리학 1 교과서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언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 속도는 이렇게 돼,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탄성력은 이러니까 하면서 문제에서는 결론들만 어느 정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단진동의 성질을 좀 더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문제에 좀 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약간 응용된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우리 논술 수업 시간 중에도 용수철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다 빗면에서 용수철이 있는데 뭐 물체 질량이 이래서 평형점이 이러하고 진폭은 이렇고 그래서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만큼 저장될까 이런 것들에 관련한 문제 예제로 앞 시간에서 풀어본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용수철이 등장하고 자유롭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약간은 방해가 되도록 이쪽에 벽면이 있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1번에서는 어떠할 때까지 시간을 구하여라 라는 것도 있어서 이건 단진동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모르면 풀기 힘든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수리논술도 마찬가지인데 물리논술에서도 이런 문제 정도면은 그렇게 무리되는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교과서 범위를 조금 벗어난다 싶은 그런 문제들을 출제를 할 때에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제시문에서 핵심 개념을 소개를 하거나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공식을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런 유형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에서는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하느라고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된 내용도 있을 수는 있는데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단진동의 뭐 핵심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아도 단진동이라고 볼 수 있는 운동이 이런 거다라는 것에 대한 소개 정도는 하고 있어요. 단진동이란 사실은 어떤 것과 같은 운동이라고 해야지 되냐면 여기 등속 원운동, 속력이 V로서 일정하게 원궤도, 반지름 일정한 Am짜리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원운동하는 평면에 나란하게 평면 위에서 광선이 평행광선이 들어온다라고 그럴 때 요 원운동하는 물체가 등속원동 계속 하다 보면은 평행광선의 수직인 스크린이 있을 때 그 물체에 그림자가 생길 건데 물체 자체로서는 원주를 등속 원운동하지만 평행광선에 의한 그림자는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하기를 아마 요런 데 지날 때에는 빠르게 요런 데 지나갈 때는 물체가 요렇게 지나가도 그림자 자체는 조금만 더 올라갔다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니까 느리게 여기 지나갈 땐 다시 빠르게 여기 지나갈 땐 또 느리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그림자의 진동 운동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 치고 직선상에서의 진동 운동이 그런 원운동하는 적절한 물체의 그림자와 같은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그 진동을 단진동이다 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진동하는 물체의 평형점 위치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때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진폭이란 원운동하는 물체의 반지름의 크기와 같을 것이고 저쪽으로도 같은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평형점이라고 부를 위치는 양쪽 진동의 전체 그 공간의 가운데가 될 거고 여기를 지나가는 순간이 그림자도 가장 빠르고 이렇게 갔다 여기 지나가는 순간이 그림자도 내려가면서 가장 빠를 건데 그 순간 속력이 바로 물체 자체가 지나가는 속력 이 지점에서 움직이는 속도와 같을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단진동을 하는 물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원운동 물체가 한 바퀴 도는 동안이 진동을 1회 끝내는 시간이니까 주기는 이걸로 생각해서 V라는 속력으로 원주 요만큼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반지름이 진폭과 같으니까 진폭 A라고 한다면은 2πA 미터를 Vm/s로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단진동의 주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진폭은 이제 이런 원운동을 따로 떼놓고 본다고 해도 진폭이 그런 원운동의 반지름이었을 거다라는 것에서 이 반지름이 아니라 그야말로 진폭을 넣으면 되겠고요. V값은 여기 평형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원운동하는 물체의 일정할 속력하고 같으니까 요거는 단진동 최대 속력을 이용하면 굳이 원운동, 가속운동으로서 구심력이 이러하니까 그에 따른 구심가속도는
R분의 V제곱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타내는 그게 다시 여기 나타날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단진동 최대 속력과 단진동 진폭을 알고 있으면은 이걸로 주기 T값을 아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용수철에 닿아서 용수철에 붙은 채로 움직이는 물체는 단진동하는 과정에서 최대 속력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최대 속력은 일단은 평형점에서 가지게 되며 평형점에서의 최대 속력 우리 어떻게 구해요? 뭐 단진동 다 모르겠고 용수철 용서상수 K 물체 질량 M 요거 땡겼다가 놨더니 진폭 A 놨더니 띠용 왔다 갔다 해. 그럴 때 평형점에서 가지는 최대 속력 어떻게 구해요? 얼마? A 루트 N분의 K죠. 킬로그램 단위, 미터 단위, 뉴턴 퍼 미터 단위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미터 퍼 세크로 나타나는 단진동 시 평형점에서의 최대 속력 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계속 구합니다. 요거 변형해주면 2파이 A 곱하기 V 맥시멈 분의 1이죠. A분의 1 곱하기 루트 K분의 M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이거 없어지네요. 2파이 루트 K분의 M 초가 이제 용설상수 K를 이용하고 움직이는 진동하는 물체 질량 M을 이용했을 때의 주기이다. 원운동의 주기 V분의 2파이 R, 2파이 A. 그런데 A는 진폭, V는 최대 속도. 단진동을 용설상수 K에 의해서 하는 용설에 달려있는 물체 질량 M이었을 때는 최대 속도는 항상 이렇게 나타나더라. 대입하면은 굳이 어렵게 단진동 분석을 다 하지 않아도 주기도 어느 정도는 단진동이라는 것이 본래 이런 걸 보고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은 주기를 나타내는 이런 그 공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유추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까지 또 유도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3쪽에서 제시문에서는 그래서 원운동의 주기제 단진동의 주기는 V분의 2파이 R 여기서는 R 자리에다가 A를 써주게 될 건데 이렇게 또 얘기도 한다. 또한 그래서 탄성계수 K 뉴턴 퍼 미터인 용설에 mkg짜리 물체 달려있으면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변형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요런 특히 평평한 바닥면에서 용수철에만 달려있으면서 좌우로 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 값이 보존이 될 텐데 그 값은 순간속도 V에 대해서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KX제곱 X는 변이, 평형점으로부터의 변이라고 했을 때 이게 보존이 될 것이며 그게 보존이 되긴 하는데 진동의 양쪽 끝에 있을 때는 속도는 순간적으로 제로이고 그때 변이가 진폭 A일 거니까 2분의 1 용설산소 곱하기 진폭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값이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내용도 써놓긴 했지만 몰랐던 것들도 어느 정도 참고해라 하는 형식으로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알던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도 있고 노출 문제에서 문제 푸는데 활용도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거 새로 나온 것들도 저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도 자꾸 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확인 쭉 하면서 문제 푸는 과정에서 도움도 되니까 이런 것들 새로 배운다 생각하고 물리학 1, 2 어디 없더라도 하나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단진동이라는 것이 이런 형식을 가지게 된다. 주기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표시된다.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존돼야 되겠다라는 것들 설명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짜로 원운동은 모르겠고 이렇게 벽면 있고 수평면에 마찰 공기저항 다 무시하면서 K값 용설상수가 100Nm, 뉴턴 퍼 미터인 용설에 1kg짜리 물체가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요 물체를 내가 줄이기를 요 원래 용설 길이 가졌던 위치로부터 2m만큼 쭉 압축을 시켜가지고 딱 놓으면은 그 이후에 운동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 나와 같이 평형 상태 기준으로 2m 압축시킨 상태에서 탄성력을 받는 운동을 시작한 후 벽면에 첫 번째로 부딪힐 때까지의 시간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벽면이 없다면 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설을 압축을 시켰는데 벽면이 없다면 물체는 용설의 원래 길이 중력 수직항은 상쇄되고 유일하게 받는 힘이 탄성력으로서 그러면 이건 탄성력에 의한 단진동 하겠구나 라고 조건 심하게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 단진동 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오른쪽 벽면이 없다면은 물체는 여기서 놓으면은 쭉 가서 평형점 갔다가 더 가서 자연스럽게 멈춘 다음에 평점 돌아오고 원래 위치까지 오는 한 번의 왕복 운동을 하는 데에 소위 주기 t초만큼이 걸릴 거기는 한데 그럴 때 평형점 자체로부터 2m 떨어진 곳에서 출발했으면 저쪽에서 멈출 부분까지는 또 평형점으로부터 2m 진폭 그대로 간 만큼 가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여기서 또 빨라졌다가 느려지다가 여기 왔다가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해야지 되겠네. 그러는데 2m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2m 가려고 그랬더니 벽이 있어서 1m까지 가서 충돌 빵 해버린다 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 벽에서 충돌하고 뭐 공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에너지 손실 있을 수도 있고요. 손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충돌이 아무튼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요거 그럴 때까지 시간을 구하는 것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리 1, 2에서 단진동을 안 배워서가 아니라 상세하게 안 따져봐서가 아니라 원래 이런 거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단진동 공부 제대로 했던 학생들이나 뭐 그 공부했던 친구들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지라는 것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충돌할 때까지 시간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냥 요렇게만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뭐 어떻게 식을 세워서 힘이 이렇게 되니까 시간에 대해서 뭐 또 해보고 그럼 충격량이 적분해보면 여기까지 이런 걸로 풀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속도 가지고 푸는 것도 못해요. 그런 것들도 여기다가 바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기는 한데 그래서 제시문이 있는 거죠. 단진동을 하는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이렇게 일정한 속력으로 원주를 돌고 있을 때 그림자에 해당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거다. 용수철을 붙여놔서 용철이 실제로 물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 여기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서 평형점에서의 최대 속력으로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서 그게 원운동할 때 비춰준 빛이 그림자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같아질 적당한 각속도 반지름 가지는 물체의 원운동에 대응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진동을 하는 것을 요거는 가로고 요건 세로기는 한데 원운동에 빗대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형점이야. 평형점인데 예를 들면 2m만큼 압축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 평형점 2m만큼 간 것을 이렇게 해서 가고 와야 되는데 얘가 한 번 가다가 평형점에서 2m를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2m가 아니라 1m까지 가서 충돌이 일어난다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대응을 시켜보면은 단진동하는 물체가 여기서 평형점까지 갔다가 진폭의 절반만 더 가면 이제 충돌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원래는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와야 한 주기가 완성이 되는데 가다가 여기 부딪힐 때까지라는 것은 그림자가 요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물체가 여기서부터 반지름 2m짜리 원운동을 하는 것 그러다가 그림자가 생긴 것이 여기 가다가
요 지점 2m의 절반 1m 지점 떨어진 곳까지 가는 와중에 요때의 그림자의 모습 형성될 때까지의 시간을 구하여라 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하게 해가지고 힘의 시간에 대한 힘 그래프 그려서 충격량 구하고 그래서 시간이고 위치에 대한 힘 그래프 그리면 또 면적이 탄성 포텐셜이지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일에 대한 얘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진동이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림자와 대응되는 거였다라 그러면은 요 운동이 이만큼 가는 동안에 원운동에 대한 시간을 구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니까 요거 뭐 간단하죠. 요거는 여기서 요렇게 그어보면은 여기 기준으로 반지름 2m에 대해서 요거 1m만큼 나올 요만큼 호를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요만큼은 60도다, 여기 30도다 이런 거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만큼 돌아가는 호를 원이 가는데 걸렸을 시간 120도니까 한 바퀴 다 도는 것에 비해서 한 바퀴 다 도는 것에 3분의 1만 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바퀴 다 도는데 걸리는 시간, 단진동 다 완벽하게 한 회 하는 시간에 3분의 1만큼의 시간을 써주면 되겠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t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은 주기 t는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앞에서 제시문이 나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용설상수 k, 물체의 질량이 m 그러면서 단진동을 계속할 때 주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제시문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뭐 이러하면은 주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쓰고 넘어가면 됩니다. 2파이 루트 k 100 뉴턴 퍼 미터 1 킬로그램 이런 것들은 킬로그램 단위 뉴턴 퍼 미터 단위로 나와야지 초 단위로 제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은 100분의 1 루트 10분의 1 해가지고 뭐 3분의 2 있으니까 15분의 1 파이에다가 3.14 제대로 대입하고 그러면은 뭐 초 단위로 근사값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렇게 된다라고 1번은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이러하거나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답안지에 무슨 용어로서 어떤 표현으로서 서술을 하고 중간중간에 배점 요소가 이거일 거다 이것일 것이다를 찾아서 잘 서술을 해주느냐 어떤 건 굳이 서술 안 하고 생략하느냐 어느 수준으로 대답을 해줄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서술한 이 중에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이런 풀이 과정을 겪어서 정답까지 간다라는 것을 내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채점하는 교수님을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러하니까 요런 과정을 겪으면 정답이 나옵니다 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를 적절하게 현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답안 작성이고 그 중간 과정을 들은 것들 그대로 외웠거나 녹취를 했다면은 이렇게 되는 것 중에 실제 답안지에다가 현출해야 될 건 어떤 내용일까를 정리를 해도 좋고 잘 모르겠으면 좀 깜빡깜빡 하면은 요거 수업한 거 다시 보기 하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요렇게 흘러가는 거였으면 잠깐 적어보고 하면서 요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이만큼을 서술하는 것이 지금 답안지에서 최적의 답안지겠구나라는 거, 그 판단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 작성 연습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요 답안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알아보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같이 이제 답안 검토하면서 그때 알아보고요. 다음, 아까 전에는 용수철이 원래는 자유롭게
2m 압축시켰으면 제자리 왔다가 2m 더 갔다가 돌아오고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 뭐가 꽝 부딪히니까 다다다다 꽝 부딪히니까 요 과정에서 물체가 깨져버릴지 아니면 벽면에 붙어버릴지 아니면 용수철이 좀 늘어나다가 부딪힌 다음에 물체가 따당 했는데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또 돌아왔다가 또 가고 또 따당 하고 돌아왔다가 하는 과정에서 충돌 과정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탄성 충돌이라면 완전 탄성 충돌이라면 그래서 저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속도가 변하거나 그래서 주기가 또는 진폭이 새롭게 다 달라지거나 이런 거 아니라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충돌 직전 직후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그러면 그런 충돌에 의해서 물체가 벽면에 전달하는 힘은 얼마냐, 충격력은 얼마냐, 평균 충격력은 얼마냐라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 문제 살펴보면요. 일단은 용수철이 완전히 압축됐을 때 속도는 0일 때 그때 기준으로 보존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거니까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 100 곱하기 2m의 제곱 해가지고 200줄이겠다 확인하고요. 그리고 일단 요것부터 확인해야죠. 물체가 출발 최대 속도 좀 느려지다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데 여기에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 V'은 얼마냐? V는 뭐 최대 속도라고 여기 썼으니까 V'이라고 한 겁니다.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가 저 지점에서는 적절한 속도 2분의 1 m 1kg에 대해서 V'에 의한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때 탄성 포텐셜 2분의 1 K 100 곱하기 현재 용수철은 1m만큼 늘어난 상황 2분의 1 V 더하기 50 한 거랑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V가 150 V 제곱이죠. 제곱 빼먹었냐? 그 순간 벽에 충돌할 순간의 속력 V'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그게 200줄로 보존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V 제곱이 300 돼야지 되니까 V' 제곱이 300 돼야지 되는 거니까 10루트 3m/s 라고 그래야지 되겠네. 그 충돌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순간적으로 용수철은 뭐 충돌하세요 그러면서 늘어난 길이가 1m 늘어난 상태에서 따당 한 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충돌 직후의 속력이 용수철은 그 순간 가고 오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길이 변화가 없으니까 V'으로 속력으로서 되돌아온다라 그러면은 물체는 1kg짜리 벽면에 부딪히기 직전에 V' 나올 때 V'으로 요게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하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1kg짜리 물체의 속도 변화가 왼쪽으로 20루트 3m/s 만큼이다 라고 하자.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이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다면 요거 어차피 1kg이니까 요거 크기를 운동량 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주 짧은 순간 동안에 운동량 변화가 왼쪽으로 20루트 3 kg/m/s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는 동안에 벽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만큼의 충격량이 되든지 운동량 변화 충격량이 되든지 이거는 아주 순식간에 벌어진다 그러면 평균 충격력 구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에 대해서 이만큼의 충격량 왼쪽으로 0초 만에 일어났다 그러면 힘이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평균 충격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평균 충격력 구하라는 거는 어쩌라는 얘기냐 하면은 이런 충격량이
계속해서 아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에 충돌이 이루어지는 진동 또는 왕복운동에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왔어. 어떤 충격량이 가해졌어. 그런 다음에 또 와서 충격량이 가해졌어. 똑같은 양. 또 와서 충격량이 가해졌어. 라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바로 앞에서 구한 이 시간 마다 이만큼의 충격량을 순간적으로 가했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한 번에 저런 충격량이 전달되고 다음번 충격량이 전달될 때까지 그만큼 내가 충격량을 받을 때까지 걸릴 시간에 대해서 그럴 때마다 한꺼번에 이런 만큼씩을 받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충격량을 요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물체가 받을 오랜 시간 동안의 진동 과정, 왕복 과정에서 받을 평균 충격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1번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은 2번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에너지 값에 의한 속도 변화 1kg에서 운동량 변화, 운동량, 충격량 쓴 다음에 그거를 요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전체적인 계속해서 가해질 충격량의 평균 충격력으로 환산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할 텐데 이렇게 해주는 것을 또 논리적으로 간명하게 적절한 용어 또 사용해가지고 답안으로 표현하고 현출하는 거 요건 조금 또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야 이거고 야 이것도 또 이렇게 되잖아. 요건 또 이렇게 되지 하는 것보다 글로써 답안지로서 쫙 이렇게 읽다 보면 하다 답이네 하는 느낌이 나게 부드럽게 내용이 넘어가는 그런 문장 구조, 서술 방식, 그런 논리 관계를 여러분들이 답안지에다 써주는 거 요거 실제 답안 작성으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좋은 답안을 쓴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 것 같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다 치고 최대한 득점을 뽑아내기 위한 답안 작성도 해봐야 된다에 이어서 해설지 보고 설명도 듣고 문제 정답도 확인해서 아예 정답이 그냥 외웠고 해가지고 아, 나 이거 외워서 푸는 거나 다름없는데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까, 어떤 말로 풀어낼까라는 거는 답안을 다시 써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 이거 설명 다 듣고 답도 알고 계산도 다 할 줄 아는데도 답안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네 라는 거에 대한 연습은 몇 번을 다시 써보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처음 써볼 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그 부분에만 집중해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푼 문제, 첨삭받은 거, 설명 들은 거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쓴 답안지는 보기에 어떤가요? 제대로 쓴 거 맞습니까? 하는 거 다시 확인받고 하는 것들 그거 연습이 논술 수업에 여러분들의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풀 수 있는 문제, 잘 푸는 문제도 적절하게 써내는 거 요거를 연습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거 잘 안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런 게 귀찮습니다. 답안 쓰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따분한 그런 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풀이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설명 들어서 교정을 했거나 아니면은 아, 요 내용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내가 썼던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들은 설명 들은 거 기반으로 해서 답안 작성 다시 또 해보세요. 그걸로 이제 답안 검토 다음 시간에 일찍 와서는 그걸로 또 받아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계속 신경 써달라 하는 거. 자, 그래서 단진동 관련한 것과 뭐 주기 뭐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 추가 그리고 평균 충격력이라는 거 요거를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문제로서 여기 2번 문제에서 중앙대 기출 변형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2번하고 3번이 굉장히 물리2 제대로 공부를 안 했으면 까다롭긴 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으로는 실전 문제 1번을 제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중앙대에서 실제로 이런 문제가 과거에 나온 적이 있기는 한데 뭐 그렇구나 한번 최대한 풀어봐야지 재심은 이렇게 나왔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겠네 이런 거 시험만 해보고 문제는 1번 위주로 푸는데 2번하고 3번은 뭐 이런 거 나올 가능성 많이 적으니까 한번 최대한 풀어보긴 하는데 답안 작성 이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는 말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선은 실전 문제 202에 1번 위주로 푸시고 2번, 3번은 추가 문제처럼 시간이 좀 충분히 남다면은 답안 작성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쉬는 시간 잠시 가진 다음에 또 풀이 시간 따져봅시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 실전 문제 2-1번 위주로 답안 작성은 최대한 해보고 축전기 나오고 뭐 이러는 거는 그렇게 뭐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그러진 않은 문제이기는 한데 이거 검토 정도만 해보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 중에 2번, 3번 문제 이거는 중앙대 기출문제이기는 한데요. 중앙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학생들은 중앙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다 당황합니다. 축전기 관련한 이런 전기장 이런 문제는 이제 물리2에서만 나오는데 요즘에 물리2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보니까 중앙대 지원했는데 막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제대로 푸는 친구들 굉장히 없어요. 네, 중앙대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풀기 곤란한 문제 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대전체이자 질량을 가르쳐준 질량 얘기할 때도 1g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나중에 가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1g이었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미리 바꿔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뭐 질량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다 킬로그램 단위로 써야지 단위가 꼬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떤 급판처럼 생긴 게 있고요. 그 안에 이만한 급판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1g짜리 전하도 플러스 대전체 이렇게 대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에 극판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요걸 통과했더니 극판 사이엔 전압이 100V 걸려 있으면 이거를 100V 전압이 걸려 있다 그런 얘기는 플러스 연결된 극판에서 마이너스 극판 연결된 극판 쪽으로 전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다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100V짜리니까 마이너스극 연결된 곳보다 플러스극 연결된 곳을 전위를 100V 높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V 전압이 걸려 있어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보통 이쪽 끝에다가는 속도를 0m/s부터 출발하게 합니다. 이미 어떤 속도로 여기에 통과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상태에서 어떤 물체 또는 전자 이런 것들이 출발한다라는 식으로 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딱 놨더니 여기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쏙 들어갈 거고요. 이 안에서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는 전기장이 균일하니까 전기력을 오른쪽으로 받으면서 그 힘은 위치가 바뀌어도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 QE 뉴턴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여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거고 그 마지막 요때 가졌던 속도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이상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으로는 이런 극판이 평행 극판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요 사이에 전압 걸어서 전기장 설치하면은 외부에는 전기장이 아예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극판 두 개 있고 전압 걸어주면은 요 사이에만 전기장 걸리고 외부에는 전기장 아예 없습니다. 각 극판이 만드는 전기장이 상쇄될 거기 때문에 아예 없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실험에서는 모르니까 요 사이 간격을 제법 멀리 만들어 가지고 이 전기장이 혹시 조금 영향을 미치더라도 B 물체라고 하는 것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뒀다는 뜻에서 상당히 먼 거리다라고 할 거고요.
질량에 의한 중력 효과는 좀 무시하고 공기저항도 없다 그러면은 요 밖으로 빠져나온 해당 A 물체는 여기를 등소호 운동하다가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될 거다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속도로 빠져나오긴 했는데 여기 있는 물체가 오다가 중간에 어떤 다른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하긴 하지만 점차 B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멀리 떨어져도 A, B 사이는 전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의미 없었다가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이것과 가까워지면서 둘 다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체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점점 오다가 서로 쟤가 나 미네? 얘가 나 미네? 해가지고 A는 느려지고 B는 빨라지게 되다가 충돌을 하느냐, 아주 가까이 가면 전기력이, 전하량이 아무리 작아도 무한대의 전기력이 작용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이게 붙어버리는 일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쯤 너무 강한 힘에 의해서 이제 충분히 빨라지고 느려져서 그래도 미니까 점점 사이 거리는 멀어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적당히 가까워질수록 A 물체는 점점 느려지고 B 물체는 점점 빨라진 결과 최소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상태까지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건데 요때 점점 가까워지다가 어느 정도 가긴 하지만 가까워졌다가 이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최소 거리 R 값을 생각해 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B는 처음에 정제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물체간 질량에 의한 인력은 무시한다. 요거 1g 1g 밖에 안 되는데 둘 간의 만유인력 효과는 무시하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을 쿨롱 상수를 9 곱하기 10의 9제곱 직접 숫자를 써서 나타내 보기도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요 부분은 둘째 치고라도 요 장치 요거 극판 두 개 마주보게 해놓고 구멍 뚫고 전자나 대전입자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전원장치, 전압장치 끼워 넣는 거 연세대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실험장치입니다. 뭐만 했다면 이거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여기 빠져나왔는데 여기가 또 자기장이 걸려있고 전기장이 걸려있고 나왔는데 이걸 던진 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날아갔다가 뭐하고 그 이후가 되기 전에 물체를 가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요 장치 표시도 딱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고대 기출문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고려대학교 기출문제 여기 극판 있고 중간에 뭐 A라는 물체 이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V볼트 걸어준 거 뭐 이런 거 나왔었던 그거 비슷하게 요 공간을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장치. 그래서 뭐 중간에 껴놓은 게 힘을 받거나 가속되는 거 정말 연대에서 자주 봤던 그런 실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치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물체의 속도를 어떻게 규정을 할 거냐. 어떤 질량을 가지든 뭘 하든 대전된 물체가 100V만큼 전이차 나는 지점을 특히 플러스 대전체니까 전기장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가게 되면은 0m/s가 Vm/s가 되느라고 운동에너지 증가가 될 텐데 그래서 가지게 된 최종 운동에너지는 여기 통과하는 동안에 받은 전기력에 의한 일과 같다. 그래서 요 과정 힘 구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거 넘어가고요. 전위차가 100V인 걸 확인을 하면은 요렇게 해서 최종 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미리 좀 써보면은 요 V를 이용을 할 건데 V는 N분의 2Q 델타 V 뭐 나중에 대입하면 되는 건데 M 자리에다가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넣고 그 2 곱하기 Q 값에는 1 곱하기 10 마이너스 8제곱 넣었으니까 쿨롱 단위 넣고 100V니까 100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는 숫자는 미터/세크 단위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일단은 필요할 때 나중에 대입합시다. 그래서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오던 물체가 있었는데 어떤 똑같은 질량, 똑같은 전하량 가진 물체가
역시 정지해 있었다면 이 둘이 요렇게 빨라지고 느려지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 떨어진 다음부터 멀어진다라 그러면은 그 최소 거리 있을 때의 조건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둘 간의 거리가 가장 짧다라고 하는 조건을 어떨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전하가 둘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A는 계속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B 물체는 정지해 있다가 힘 받아서 오른쪽으로 하는데 또 힘 받는 게 같은 방향이니까 계속 빨라져야 된다면 원래 빨랐다가 원래 뭐 느리거나 정지해 있었는데 느려지고 빨라지는데 최소 거리가 된다. 그 이후에는 또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때는 뭐 둘이 속도가 똑같으니까 뒤에 게 빠르면 가까워지는 거고 앞에 게 빠르면 멀어지는 거니까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을 그러다 보니 최소 거리 떨어졌을 때는 둘이 속력이 같을 때라고 그래야 되겠다. 최소 거리 떨어졌을 때는 같은 속도 v 프라임 미터 퍼 세크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에 대해서 멀리 있을 때랑 이제 이 상황이 됐을 때 뭐 어떤 공통점이나 보존되어야 될 양이 있어서 이렇게 될까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두 물체가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전기력만 미치고 요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은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둘 간의 서로 간의 힘에 의해서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벌어진다라 그러면 첫 번째로는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될 거다. 요거 쓸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둘 간에 저런 식으로 속력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전기력밖에 없으면은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한 역학적 에너지도 보존될 거다. 지금 이거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방식을 따라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기 편할까라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하거나 직접 뭐 그런 방법 따라가 봐서 답이 나오나 확인하면 되는 건데 특히 제시문에서는 이러저러 할 때 전하량이 각각 라지 Q, 스몰 Q인 두 물체가 뭐 점전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둘 간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그 상황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K, R분의 QQ라고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역할은 지금 없으니까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은 그 전기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은 또 작용하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 활용하면 참 좋겠네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두 물체가 처음에는 어땠냐 하면은 요 A 물체는 적당히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B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였었고 최초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그러면 요거 써야 돼요. 둘의 전하는 요거를 Q로 똑같다고 그러면은 최초에 둘의 저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기적 포텐셜이 K R분의 Q 제곱이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 요령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요 값을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는 0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상황이라고 보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한 거고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 거리가 최소일 때 둘 거리를 R이라고 스몰 R이라고 하면은 그때 두 물체가 가질 공통 속도 V'에 대해서 너도 나도 M 질량 저거 1 곱하기 10 3승 킬로그램 1g 쓸 거죠. 에 의한 운동 에너지의 합 더하기 K R만큼 떨어져서 너와 나의 질량, 전하량 해가지고 제곱한 게 이제는 의미가 있는 R 값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보존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써주자. 이렇게 해서 둘 간의 거리, 최소 거리는
쓸 수는 있긴 한데 이렇게 되는 과정, 저기서 가속된다, 전기장이 이렇다, 그래서 빠져나오면 이렇다, 이거를 무한히 멀다고 볼 수 있다, 나중까지 역학적 에너지가 왜 보존되는지,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말을 잘 만들어서 쓰는 거, 이게 답안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거 미리 계산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하다 보니까 요게 제로 이것과 같다라고 놓으려고 그랬더니 그 2분의 1 mv제곱 A의 운동에너지는 결국에는 요거니까 어차피 이거 쓸 거 계산 또 한 다음에 써도 되긴 하지만 요걸로 쓰는 게 더 간단하죠. 식 세워보면은 요 각 Q 곱하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쿨롱 곱하기 100V 한 것이 2분의 1, 2 지워지고 M 1g 1 곱하기 10 마이너스 3제곱 킬로그램 곱하기 V 프라임 제곱 적당한 속도 이렇게 된 다음에 더하기 K 9 곱하기 10의 9제곱 쿨롱 상수 써서 이렇게 쓰고요. 곱하기 내가 원하는 R 값에 대한 Q 제곱 너나 나나 전하량 똑같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의 제곱이요 라고 해서 이제 R 값 구해주면 되는데 어이구 요거 구하려고 그랬더니 V 프라임이 아직 정의가 안 됐네요. V 프라임 정의가 안 됐는데 요것도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뭔 얘기냐? 운동량이 네가 내가 변할 건데 빨라지고 늘어나는 운동량이 변할 건데 그런 각자의 속도 변화, 운동량 변화를 가지게 할 것이 운동량 보존될 조건, 운동량 합이 보존될 조건. 두 물체가 속도가 변하면, 운동량이 변하면 충격량을 받을 텐데 그 충격량을 가할, 너한테 충격량을 가할, 나한테 충격량을 가할 그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고 작동하는 시간이 똑같다면 내 충격량, 네 충격량의 크기와 크기를 갖고 방향이 반대일 거니까 운동량의 합은 보존되겠구나 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 이거 항상 써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될 상황이 맞으니까 최초 운동량 MV, 나중 운동량, 우리가 원하는 나중 운동량이란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됐을 때 2m짜리가 V'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됐을 때라고 해야지 되는 거라서 M값 지워지고 나중 속도 V'은 2분의 1V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요거 2분의 1V 있을 때는 또 V값 계산하는 게 필요했었네 라는 거 여기서 찾은 다음에 이제 쭉 다 계산해 주고요. 이거 뭐 계산을 내가 할 건 아닌데 1C-8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값이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기 그럼 V'의 제곱 요거 해서 V값 절반 한 다음에 제곱으로 넣어 주시고요. 더하기 R값 뭐 10의 9제곱 마이너스 16제곱 지우고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런 거 해준 다음에 R 더해서 넘기고 빼고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은 그러면 지금 쿨롱 단위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단위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타낸 R 값은 미터 단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뭐 계산은 내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뭐 뒤에서 확인하거나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중간에 논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 하나로 좀 정리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1번 문제 실험장치 내지는 이러이런 상황까지는 이렇게 쓰는데 저런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에 연습, 운동량 보존, 운동량 합이 왜 보존되는지 당연히 보존되지요가 아니라 그 조건 쓰면서 넘어가야 된다. 역학적 에너지 이때와 이때를 보존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역학적인 보존되는 조건 또 써줘야 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 쓰는 힘 말고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으니까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으니까 내지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없으니까 이런 말들 써주면서 역학적인 그래도 보존된다 쓰거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이 없으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해야지 돼요. 정확하게는.
비보존력 자체가 없으면 그게 더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외력이 일을 해도 여러 개의 외력, 비보존력들이 일한 값의 합은 제로다라 그러면 역학적이 또 보존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고 그런 거 답안에 현출할 때 뭐라고 쓸 건지 다시 한번 연습하고 공식 써서 계산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것들 단계별로는 특히 역학적인 보존 이런 거 할 때 최초에 A와 B가 굉장히 상당히 의미 있게 멀리 있으니까 처음 역학,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의 처음 값은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제로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 써주는 거. 요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서 빠뜨리지 않고 쓰면 논점이 되게 많은 그런 답안지가 될 수 있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푼 답안에 좀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요거 썼는데 얘기한 거 다 빼먹고 썼다 그러면은 답안지 다시 써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써오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답안지는 적절한 표현을 내가 이런 거 쓰고 싶을 때는 요런 말로 요 문장으로 해야지라는 거 계속 그 연습한다, 그냥 아예 암기한다라는 의미도 또 있어야 돼가지고 자동 숙제로 선생님 이거 다시 써봤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할 것들로 또 이렇게 항상 다시 써오는 거는 환영하니까 그거 최대한 신경 써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써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이런 식으로 되는 논점 여러 가지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경희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물선 운동, 약간의 뭐 중력 효과, 뭐 원운동, 뭐 이런 것들 연습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꽤 괜찮습니다. 그냥 단순 특정 공식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데 좋으니까 이것도 숙제로 또 써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 써둔 오늘 푼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안 작성을 하든 할 때 요거 답안지는 요거 표준화된 거 요걸로 써왔으면 좋겠습니다.